흔히 듣는 이야기, 가장 두렵고,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암에 걸리게 되면, 굉장히 삶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인데, 근데 거기에 이제 직업성이라는 말이 붙었죠. 문자 그대로 원인 관계 속에서의 원인이 직업이냐, 여기에 따라서 직업성 암이 붙는 거고요. 또는 환경. 주변에 공장이 있는데, 공장에서, 그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건강에 영향을 미쳐서 생기는 암. 그러면 이건 우리가 환경성 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크게. 그래서 원인 관계 속에서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직업성 암이 될 수 있고, 환경성 암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원인을 몰랐을 때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암이라고 하죠. 또 암을 또 다른 말로도 뭐라고 하죠? 악성 신생물 이렇게 하죠. 악성 신생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학적인 용어예요. 암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통상적인 명칭인 거고요. 전문적인 용어로는 악성 신생물, 혹은 신생물의 다른 말로도 종양, 그러면 악성 종양,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직업과 관련된 암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아마 이런 통계를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과연 우리가 산재 사망, 전 세계적으로 산재 사망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나라는 1년에 산재 사망으로 몇 명이나 있죠? 2,000명이 조금 넘죠. 제 기억으로 아마 지금 2019년이 아마 2020년? 2020년인가요? 2020년이 아마 2020명일 겁니다. 1년에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이게 전 세계 통계로 보면 하루에 몇 명이 죽냐라는, 일일 산재 사망자를 보면 하루에 7,500명 정도를 사망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노동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하루에 8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한 250일 정도 노동을 한다 그러면, 노동시간을 한다고 하면 아마 한 7.5명 정도가 하루에 사망자가 7.5명 정도 될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7,500명. 많이 죽는 거죠, 일하다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얼마나 일하다가 많이 사고로 죽느냐라는 것보다는 7,500명 정도에서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6,500명입니다, 하루에. 약 한 87% 정도. 13%가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정말로 그래요? 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가 산재사고 하면 대부분이 높은 데서 떨어져서 혹은 어디에 끼어서, 어디에 부딪혀서, 즉,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대다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방송에 보도되는 거 보면 여러분들, 우리 태안화력발전소의 김영규 노동자 사고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또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고로 인해서 사망했던 많은 노동자들이 방송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사고 사망만 보도가 되죠. 그래서 산재 사고 하면 대부분이 일하다가 다쳐서 죽을 거야, 사고로 죽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훨씬 많다. 근데 우리나라 통계는 불과 이게 역전이 된 게 우리나라도 한 1, 2년밖에 안 됐는데, 한 1, 2년 전에는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사고 사망자였어요. 최근에 와서야 이제 질병사가 많아져서 약간 사고 사망자가 조금 많아지는 정도지, 질병 사망자는 여전히 우리나라는 적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조금 세세하게 본 겁니다. 아까 질병 사망자가 87%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직업성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느냐? 26%예요. 연간 한 71만 명 정도 거고요. 물론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보다 순환기계 질환 대표적인 거가 뇌신 질환들입니다. 뇌신 질환들. 뇌혈관, 뇌심장 질환, 이런 것들로 사망하는 사람이 31%. 굉장히 많은 거. 두 번째 이제 넘버 2가 직업성 암입니다. 우리나라는 직업성 암이 차지하는 사망자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한 6% 정도밖에 안 돼요. 6% 정도. 뒤에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조금 모델을 전 세계에서 조금 축소해 보겠습니다. 유럽 국가로 좀 축소를 해보면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전체 사망자 중에 사고 사망자는 2.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사고로 죽는 사람은 2명 조금 넘습니다. 아까 전 세계로 봤을 때는 100명 중에 16% 정도가 우리가 한 16명 정도가 사고로 사망한다 그랬죠. 선진국은 2명이 조금 넘는다. 우리나라는 한 45%가 사고로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강조하고자 하는 거냐면 질병 사망자가 굉장히 우리나라는 저평가되어 있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자, 이게 이제 왜 그러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득이 3만 불 이하일 때, 3만 불 이하가 되면 대부분이 산업재해에서 사고로 인한 산재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한다 그래요. 사고. 그러나 3만 불 이상이 되면 사고의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뒤에 바로 질병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그 언저리에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3만 불이 넘어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유럽 선진 국가들을 보면 전체 사망자 중에 직업성 암이 차지하는 비율이 23%. 아까 전 세계 통계로 보면 26%라 그랬죠. 우리나라 한 6%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굉장히 질병 사망자가 많다. 아까 세계적으로 가장 사망자 비율이 많은 거가 순환기계 질환이었습니다. 근데 유럽 국가는 28%밖에 안 돼요. 상대적으로 직업성 암 환자가 많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지도에서 나타난 숫자는요, 1년에 직업성 암으로 사망한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데 몇몇 대표적인 국가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영국이죠. 영국이 1년에 13,000명 정도. 그러니까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조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려해서 보신다 그러면 영국이 13,000명, 프랑스가 한 12,000명, 독일이 한 17,000명이요. 저 북유럽 쪽으로 가보면 이게 핀란드죠. 이게 핀란드가 11,130명. 핀란드는 인구가 굉장히 적어요. 서울시보다 적고요. 핀란드가 제가 알기로 한 55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직업성 암 사망자가 1,100명 정도. 스웨덴이 전체 인구가 한 1,000만 명이 조금 넘는데 얘가 2,100명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직업성 암으로 사망을 하고 있고요. 뒤에서 이제 좀 보겠지만 우리나라는 직업성 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1년에 고작해 한 120명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20명, 인구가 5,500만인데도 120명. 핀란드 5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1,130명. 그 격차가 얼마나 큰지를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는 이제 종합적으로 좀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 산재 사망자 중에 암 사망자의 비율을 보면 유럽 국가는 53%, 우리나라는 한 6% 정도. 숫자를 보면 우리나라는 1년에 125명 정도가 직업성 암으로 사망하고 있다. 아까 앞에 지도에서 봤듯이 우리나라하고 인구가 비슷한 이태리나 약간 많은 영국 1년에 10,000명 이상이 직업성 암으로 사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작 125명 요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좀 더 객관적으로 외국에서 연구된 결과들을 보면 그러면 전체 암 환자 중에 직업성 암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느냐. 이게 이제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보면 한 4%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암 환자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 4명은 직업 때문에 생겼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아주 단순하게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나라가 1년에 암 환자가 24만 명 정도 발생을 합니다. 24만 명. 이게 2019년도 통계인데요. 24만 명인데 이것에 4%를 적용하면 9,600명 정도가 직업성 암으로 추정된다. 이거 그냥 단순한 계산인 거고요. 몇몇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암 환자, 직업성 암 환자 추정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 연구들을 보면 적게는 한 2,500명 정도를 추정하는 연구들도 있고요. 발생자 기준입니다. 많게는 한 7,000명 정도까지 추정하는 그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직업이 암 발생에 얼마만큼 기여하느냐를 본 건데요. 제가 요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주변에 암 발생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직업과의 관련성을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딱 보면 악성 중피종이라는 게 있죠. 메조텔리오마라고 하죠. 악성 중피종은 직업이 관여하는 기여의 비율이 얼마냐면 85%에서 90% 정도 돼요. 그러니까 혹시나 주변에 악성 중피종이 걸렸다 그러면 직업성 암일 가능성이 한 90%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원인 물질이 뭐냐? 성면이죠, 성면. 그러니까 악성 중피종은 성면 말고는 다른 걸로 설명할 방법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포항제철의 창업에 관여했던 사람이 누구죠? 박태준이죠. 박태준 회장. 박태준 회장이 사망 원인이 뭐였죠? 암이었습니다. 근데 그 암 중에서도 뭐냐면 중피종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항제철 건설을 하면서 여러 현장을 돌아다녔고 그러면서 거기서 성면에 노출이 돼서 악성 중피종이 걸려서 사망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물론 포항제철에서 지금 펄펄 뛰고 있어요. 아니다. 허위사실 유포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비강암입니다. 비강암. 아마 굉장히 의외로 생각하실 텐데요. 비강암 같은 경우도 한 30~40% 정도 돼요. 비강암 같은 경우도. 근데 물론 이게 다, 비강암이 걸렸다 그래서, 직업에 의해서, 관여되는 비율이 30~40% 될 거다라고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또 다른 환경적인 요인도 관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폐암입니다. 폐암. 폐암이 한 1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전체 폐암 환자의 한 10%는 직업이 관여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여기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정도, 중피종이나 혹은 비강암 쪽, 코 쪽에 혹은 인후 쪽에 생기는 암이나 혹은 폐암이나 이 정도가 누가 걸렸다 그러면 직업병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주의해서 설명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영국 같은 경우에 직업성 암 환자의 발병 원인들을 본 거죠. 이건 이제 물질별로 본 겁니다. 성면이 역시 가장 많습니다. 성면에 의해서 직업성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약 한 4,700명 정도 돼요. 1년에. 아까 1년에 한 13,000명 정도가 사망한다고 그랬죠. 영국에서. 근데 그 중에 대다수가 성면이다. 성면. 여러분들 성면, 주변에 성면이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아주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분 같은 경우에 천장이 나무 화판이 아니라 보드로 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있을 거예요. 거의 100% 성면입니다. 성면이 들어가 있을 확률이. 보통 한 성면이 옛날에 만든 석고보드에 성면이 한 10%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천장이 화판이 아니고 아파트에 있는 천장이 이렇게 두드려 보니까 보드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 아파트가 한 30년 이상 됐어요. 그러면 성면이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럼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 가야 되나요? 이사 갈 수도 없잖아요. 지금 얼마나 비싸요. 네, 30년 이상 됐나요? 네. 그러면 물론 건드리지 않으면 성면에 노출될 위험은 없죠. 건드리면 성면에 노출될 수 있죠. 언제 건드리죠? 혹시나 천장에다가 나사, 피스 같은 거 박을 때 그러면 막 먼지가 떨어져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떨어져요. 그럼 거기에 성면이 들어갈 수 있어요. 위험해요. 잠깐 성면에 노출된 건데 잠깐 노출돼도 위험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성면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직업성 암의 발생 원인으로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실리카라 그래서 석영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근데 이 석영 중에 결정형 유리기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석영은 주로 어디서 돌가루에서 많이 나와요. 이거는 천연 광물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면하고 비슷한 거죠. 이 돌가루, 특히 유리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거. 그러면 주로 어디에 있느냐? 시멘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벽에 있는 시멘트. 그러니까 건설업에서 종사했다. 그런데 직업 폐암에 걸렸다 그러면
거의 백발백중 석영을 의심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두 번째가 이제 석영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디젤 연소물질. 이 디젤 연소물질은 사실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직업상 암의 발병 원인이긴 하지만 자동차 배기가스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유럽 국가에서 특히 독일 같은 데는 내가 알기로 2024년인가요? 이제 디젤 자동차 더 이상 생산하지 않아요. 자동차를 인정하지 않아요. 디젤 자동차 같은 경우. 그만큼 환경에 폐해가 있고 암 발생에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절삭유나 오일 미스트. 요거는 뭐냐면 혹시 보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금속 가공 사업장에 가보면 선반이나 이 기계로 쇠를 깎아내는 기계들이 있어요. 그때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거기다가 절삭유라고 하는 기름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연마제 같은 걸 뿌려줍니다. 이게 역시 발암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어쨌든 굉장히 많은 발암물질이 있는데 그 중에 대다수가 성면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석영, 디젤 연소물질, 절삭유 이 정도다. 그러니까 주변에 누가 암에 걸렸는데 이분이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요. 아니면 이분이 이 금속 가공 업체에서 일했어요. 그러면 좀 더 가능성들이 높아지는 거죠. 실제로. 자, 우리나라만 잠깐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 직업성 암으로 인정되는 승인자인데요. 아까 봤듯이 최근 한 4년 동안을 보면 승인된 사람은 한 200명, 점점 증가하고 있죠. 200명 정도의 수준이에요. 2018년 기준으로 하면 205명 정도, 요 정도. 인정률은 한 60% 내외 정도입니다. 60% 내외 정도. 그러니까 비교적 인정은 잘 되고 있어요. 과거에 비하면 10명 신청하면 6명 정도는 직업성 암으로 인정되고 있다. 물론 이제 좀 더 올라가야 되겠지만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직업성 암으로 신청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신청하면 그 중에서 10명 중에 6명 정도는 인정이 되는데 신청하려는 것까지도 생각을 못하고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종류별로 보면 역시 폐암이 가장 많고요. 지금까지 승인된 사람이 한 80% 정도가 폐암이에요. 폐암이고 두 번째로 많은 거가 백혈병입니다. 백혈병. 백혈병 인정률이 한 43%죠. 80%가 이게 신청한 사람의 비율이 아니라 인정률입니다. 승인율이 한 80%. 10명 중에 8명은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역시 림프성 백혈병, 이것도 다 백혈병인 거죠. 예.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혈액암 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가 폐암하고 혈액암은 상당 부분이 인정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폐암, 혈액암 이 정도는 다 인정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역시 50대, 60대. 왜 이렇게 50대, 60대가 많을까요? 역시 직업성 암이라고 하는 거는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암물질에 노출됐다 그래서 바로 암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짧게는 10년, 길게는 한 40년 후에 암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퇴직할 때쯤 될 때 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실제로 작업 노출 기간을 보면 25년 이상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업종별로 보면 광업이 어디죠? 광업? 탄광에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탄광 혹은 석회암을 캐는, 석회석을 캐는 광산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아까 광업에서 문제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결정의 유리유산. 아까 제가 암석 속에 들어있는 그 유리 성분 같은 거, 이거 석영이라고 그랬죠. 이거 결정의 유리로 사용하는데 이게 이제 1급 발암물질이고 그것 때문에 암에 걸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건설업도 역시 아까 마찬가지로 결정의 유리유산 그리고 용접 작업 이런 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요. 대충 세계적으로 암 환자가 얼마나 많냐 그리고 그 중에서 직업상 암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를 한번 추려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실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몇 마디로 정리를 했지만 굉장히 직업성 암 환자가 저평가되어 있다. 9,600명 정도로 추정이 되지만 암으로 인정된 사람은 200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갔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를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 산업보건, 그러니까 산업재해, 안전, 보건, 이쪽에는 그렇게 많은 지식이 없을 거예요. 일반 생활환경과 관련돼서는 그래도 지식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아마 이해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우리나라에 산업보건 서비스 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국가가, 사업주가 해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조금 더 확대하면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첫 번째가 연간 작업항의 측정을 1년에 2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작업항 측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일하는 환경에서 냄새가 나고 뭔가 눈에 따갑고 하면 도대체 이게 원인이 뭔지 이거를 법적으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발암물질이 있는지, 있으면 노출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가 작업항의 측정입니다. 이거 1년에 2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물질에 의해서 혹시 직업병이 생길 수 있는지를 조기 진단하기 위해서 특수건강진단이라는 걸 받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직업성 암과 관련된 특수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한테는 건강관리 수첩제도라고 하는 거를 도입을 해서 일종의 우리 뭡니까 의료보험 그 카드처럼 이 건강관리 수첩이라고 하는 거를 발급을 해줘요. 이거를 발급한 이유는 뭐냐면 직업을 우리가 옮길 수가 있잖아요, 하다가. 그러면 직업을 옮기게 되면 과거에 내가 성면이 노출됐는데 직업을 옮기게 되면 이 사람은 이 특수건강진단을 못 받아요. 그런데 성면을 취급한 사람은 건강관리 수첩제도를 발급을 해서 직업을 옮기더라도 대한민국 어디에 가서라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게. 이게 이제 이 건강관리 수첩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발암물질 중에 몇 가지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사업장 내에서 직업성 암 환자를 찾아낼 수 있는 공식적인 관리 체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제도가 과연 산업보건 서비스가 직업성 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발견되지 않아요. 이건 제가 뒤에서 통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이 뭐냐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거예요. 이거 왜 안 되느냐 이게 우리가 어떤 작업을 했으면 그 작업을 할 때 어떤 발암물질이 있고 그 발암물질에 의해서 어떤 질병이 생기는지를 간략하게 매트릭스로 좀 만들어 보자.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굳이 측정을 안 하더라도, 건강검진을 안 하더라도, 그 다음에 관리수첩제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사후에 직업성 암으로 판정이 됐을 때 이거 혹시 직업성 암 아니야? 라고 의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매트릭스입니다. 이거를 좀 만들어서 많은 노동자들이나 많은 일반 시민들한테 좀 알려내자. 이런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활동이 수천억 원을 들여서 연간 전국에 다 합치면 수천억 원이 됩니다. 수천억 원을 들여서 하는 측정과 진단과 건강관리 수첩제도보다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렵다. 한번 이렇게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거죠. 제가 왜 아까 그 측정과 건강검진이 왜 무의미한 거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포항제철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포항제철. 이건 정말로 최근에, 며칠 전에 제가, 국회 사무실을 통해서 받은 자료를 분석을 해본 건데요.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포항제철의 최근 7년 동안의 작업한 측정 결과입니다. 7년 동안 작업한 측정을 했는데, 노출 기준을 초과한 건수가 한 건도 없어요. 전체 측정 건수가 12,600건인데요. 이 중에 노출 기준을 초과한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누가 인정하겠냐는 거예요. 포항제철 깨끗한 공장이라고 아마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제철산업이라고 하는 거가 공해산업의 넘버원이에요. 여러분들 선진국가 미국이나 유럽 쪽에 이런 데는 제철산업이 이미 사양화된 지 이미 오래됐어요. 다 그 공장들이 어디로 갔느냐? 제3세기로 다 넘어갔죠. 왜 그랬을까요? 공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만큼 취약한 사업장이 제철산업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30년 전에 저희가 제철소에서 근무를 좀 했었어요. 30년 전에 작업한 측정을 30년 전에
제 업무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잘 알아요, 저처럼요. 굉장히 열악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노출 건수가 하나도 없다. 그 이야기는 측정이 정말로 형식적이거나 잘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건강검진 자료를 입수해서 봤어요. 6년 동안에 6만 4천 명, 연인을 기준으로 6만 4천 명을 검진을 했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이라고 하는 거를. 근데 그 중에서 직업병 유소견자가 소음선 난청을 제외하면 단 한 명도 없어요. 6년 동안에 건강에 문제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거 여러분들 믿음이 가요? 그렇게 공해가 심각한 사업장인데 측정을 하도 아무 문제가 없다. 건강검진을 하도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거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방 측정이나 특수건강진단이나 건강관리수첩제도 이거 정말로 실효성 없는 제도다.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의료체계를 통해서 환자를 조기에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직업성 암에 걸리면 대부분 어디서 당신 암입니다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죠? 병원이잖아요. 병원. 특수건강진단을 통해서 안 밝혀져요. 밝히지가 않아요. 병원이에요. 그럼 거기서 고리를 찾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폐암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병원에서 어떻게 하죠? 직업을 물어보지 않죠. 혹시 어떤 일을 하셨나요? 담배 많이 피셨죠? 요 정도까지밖에만 질문하고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아요. 자, 앞으로 치료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힘들겠지만 치료 잘 받아서 끝까지 노력해 봅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어느 누구도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암으로 진단되는 병원에서 직업을 물어보고 그리고 그 직업이 혹시나 그 발생한 암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간단하게 만들어보자. 그러면 직업성 암 환자가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진짜. 근데 어느 의사가 그런 거 하겠어요. 그죠? 의사들 환자 보는 시간 기껏해야 1, 2분 정도인데 그때 다 직업 체크하고 뭐 이러겠어요? 그러나 한 5초 정도만 시간 내면 직업을 체크해서 직업성 암인지를 의심할 수가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그 나중에 아마 기회가 있으면 아마 여러분들 접속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료체계, 즉 병원 중심의 감시체계를 만들어서 암 환자를 찾아내는 제도를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저희들이 작년 연말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게 아마 제도화가 돼서 예를 들자면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어떤 거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전염병 관련된 법률을 보면 어떤 질병이 발견되면 반드시 국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직업과 연관시켜서 직업성 암이 추정이 되면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게 되면 굉장히 많은 환자가 발견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간단하게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암과 관련된 직업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폐암으로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간호사가 간단하게 컴퓨터 띄워놓고 직업을 물어봐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어떤 일 하셨죠? 여기 뭐 용접 작업 하셨나요? 광산에서 일했나요? 아니면 혹시 방사선 취급을 했나요? 아니면 도금 작업을 했나요? 주물 작업을 했나요? 이런 것처럼 직업을 쭉 체크를 해서 체크를 딱 하면 직업성 암으로 추정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결과들이 보여집니다. 실제로. 그러면 바로 좀 신고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암 부위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쭉 보면. 뭐 예를 들어 백혈병 같은 경우, 백혈병, 림프종, 혈액암 같은 경우는 주로 예를 들자면 도장 작업하고 주로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했다 그러면 일단 직업성 암을 의심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렇게 뭐 어려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이제 장례식 장례 봉사 종사자 시신을 처리할 때 부패 방지하기 위해서 포르말데하이드를 지급을 합니다. 포르말린이라고 하죠. 포르말린이 혈액암, 백혈병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직업을 직접 포르말린으로 그 시신을 닦아내고 부패 방지 처리를 하는 그 일을 했다고 그러면 거의 가능성은 뭐 거의 한 80, 90%.
직업성 암이 가능성. 빨리 주위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신청해야 됩니다. 저희한테 연락 주십시오. 자,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 이 직업성 암 인정 기준이거든요. 그 중에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직업을 보고 그게 해당되는 물질에 노출된 것이 확인이 되고 몇 년 이상 일했으면 그냥 앞뒤 따지지 말고 인정해 주자라고 하는 제도예요. 이게 이제 이게 만들어진 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성면을 취급했다. 성면을. 그리고 그 기간이 한 10년 이상이 된다 그러면 앞뒤 따지지 말고 인정해 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쉽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탄광에서 일했다. 탄광에서 이것도 탄광에서 한 10년 이상 일했다. 근데 그 탄광이 어떤 탄광인지 따지지 말자. 탄광에서 일했으면 폐암은 인정해 주자라고 하는 거고요. 용접을 일했다. 용접공으로 한 10년 이상 일했다. 그러면 역시 폐암에 대해서는 다 인정해 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우리가 이제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취약한 직업 그리고 명백한 발암물질이 있는 직업에 대해서는 그리고 한 10년 이상 정도 일했다 그러면 대부분 인정해 주자라고 하는 이런 추정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낙스는 지금 발암물질로 지금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청소 노동자가 직업성 암으로 인정된 예가 꽤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 청소 노동자 중에 이 가정에서 나온 생활 폐기물 취급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과거에 혹시 연탄재를 수거한 노동자가 있었는지를 봐야 돼요. 연탄재 뭘까요? 연탄재? 예, 연탄재가 뭐냐면요.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안도현 시인인가요? 예. 그 시가 갑자기 생각나네. 진짜 차면 안 돼요. 연탄재 차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연탄은 뭘로 만들죠? 석탄으로 만들죠. 석탄에는 결정형 유류기산이 들어가 있어요. 한 4% 내지 6%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석탄에는. 유연탄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자, 그런데 연탄을 어떻게 만드냐면 그 석탄을 압축해서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는 한 4%밖에 안 들어있는 결정형 유류기산이 다 타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연탄이 다 타고 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휘발성 물질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그 결정형 유류기산이라고 하는 발암물질이 압축되어 있어요. 연탄재 속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발로 툭툭 차고 다니면 거기서 먼지가 나면 내 몸 안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환경미화원이 그런 연탄재를 수거하는 작업을 했다. 그러면 100% 인정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폐암에 걸렸다. 라고 하면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환경미화원들한테 또 문제가 되는 게 거리 청소를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디젤 연소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주위에서 많이 보죠. 청소차 뒤에 매달려서 많이 갔잖아요. 배기가스에 계속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폐암이 왔다? 그러면 역시 가능성이 있어요. 또 하나 아주 특수한 경우인데 환경미화원 중에 페인트를 없앤다든지 이물질을 없앤다든지 근데 잘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과거에 세척력이 굉장히 뛰어난 TC라고 하는 물질이나 혹은 또 메틸렌 클로라이드라고 하는 물질이나 이 화학물질을 하니까 이제 조금 머리가 아프실 텐데요. 어찌든 세척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특수한 세정제를 쓴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백혈병이 걸렸다. 그러면 그 물질에 해당되는 세정제를 썼다 그러면 역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게 뭐냐면 사업장이 아닌 병원 내에서의 감시 체계를 구축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니까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대학병원급 이상에서 진단받고 또 거기에서 치료를 하더라. 그러면 그 환자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소통의 체계를 좀 만들어보자. 이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협조를 잘 안 해주겠죠. 그래서 이거를 병원 감시 체계로 하는 것들을 좀 제도화를 해보자. 어떻게 제도화를 하느냐. 일단 병원에 환자가 옵니다. 그래서 암으로 진단이 됐어요.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직업력을 체크하는 거를 법적으로 의무화시키자. 그리고 이게 직업력을 체크하는 거가 복잡하니까 단순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이 프로그램을 이미 저희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머, 이 사람은 직업과 현재 암이 발생된 부위를 보니까 직업병이 의심이 되네. 그 선별 기준도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그냥 임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국제적으로 WHO에서 만든 발암물질 리스트가 있어요. 그 리스트를 보고 이 물질을 직업하는 직업을 저희들이 다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분류를 해서 이 직업과 이 물질, 이게 연관성이 있으면 직업병을 의심해보자. 그래서 딱 선별 기준에 해당이 되면 그 다음에 전문가한테 이 사람을 트랜스퍼를 하자.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자. 왜? 대학병원에는 다 뭐가 있죠? 직업환경의학과가 다 있어요. 이쪽으로 옮기자. 실제로 노출평가할 수 있는 자료들을 이쪽으로 보내주자. 그래서 여기에서 의심이 되면 바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자. 어렵지 않아요. 그냥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냥 컴퓨터에서 클릭 몇 번만 하게 되면 그 선별 기준에 해당되는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선별 기준에 해당이 되면 바로 전문가한테 넘겨서 노동부한테 전문적인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고요. 근데 이거 쉽지 않은데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 이걸 제도를 좀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그게 바로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종의 자발적 감시입니다. 실제로. 물론 법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알 권리도 있고 참여권도 있고 하는데 이게 역시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자발적 감시 체계를 좀 만들어서 좀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신고를 해서 상담을 받고 지원해주고 하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올해 초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가 여기 보면 직업성, 환경성 암 환자 찾기 119라거든요. 이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이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제가 이제 기껏해야 작년 연말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1, 2개월, 거의 한 3개월째 되어 가고 있는데, 저희가 그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나온, 상담된 사람들인데요. 지금까지 상담은 여러 건이 왔어요. 그 중에서 지금 21건을 지금 직업성 암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꽤 많은 거잖아요. 21명이면. 포스코를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공략을 좀 했고요. 그래서 지금 14명이 신청을 했고, 아마 여기 신청된 사람들이 상당수는 저희들이 직업성 암으로 의심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한 거고, 그러면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역학조사해서 직업성 암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 겁니다. 그게 됐고요. 이게 이제 업종별로 확대를 하면 굉장히 이제 커질 거고, 필요하시면 여기에 접속을 하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그 나국장님도 금속연맹에서 아주 오래 전에 직업성 암과 관련된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해오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같이 아마 공유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또 고민되는 게 요건데요. 사각지대가 있어요. 사각지대는 뭡니까? 퇴직을 해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 추적 관리가 안 돼요. 근데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직업성 암 환자의 대부분 퇴직 후에 나타나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나마 현직자에 대해서는 정보도 있고 이러는데 이분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건강관리 수첩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물론 이거 허울에 불과하지만 이거를 좀 더 확대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왜 허울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건강관리 수첩 제도는 노출이 아니라 제조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벤젠, 백혈병의 원인 물질이죠. 벤젠이 노출됐는데 백혈병이 걸렸다 그러면 대부분 인정이 가능합니다. 벤젠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업무,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화학설비 업무, 이거 보세요. 코쿠스를 제조하는 업무,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물질을 직접 제조해야만 건강관리 수첩을 발급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조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우리나라에. 제조가 문제가 아니라요. 그 물질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 그러면서 그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사람까지 확대되어야만 건강관리 수첩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법을 빨리 바꿔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대상 유해인자를 이 제조가 아니라 노출 중심으로 전환을 해야만 건강관리수습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퇴직자들도 어느 정도 조금 추적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암 종류도 많고 유효물질도 많으니까 우선적으로 좀 선택과 집중을 해보자.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성면이나 아까 얘기했던 실리카, 결정형 유리기세나 그랬죠. 벤젠. 굉장히 요건 아마 익숙할 겁니다. 이 물질을 취급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느냐. 자, 요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직업으로 보자. 용접하는 사람. 혹시 도장 작업을 했는지, 광산에서 일했는지, 혹은 금속 가공을 했는지,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 혹시 폐암이 걸렸거나 중피종이 걸렸거나 혈액암이 걸렸으면 이거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직업성 암이 굉장히 많아요. 화학물질도 굉장히 많아요.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추려보자, 집중해보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대상으로 우리가 추려본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이에요. 광산에서 일했냐, 혹시 철강업체에서 일했냐, 건설업에서 일했냐, 조선소에서 일했냐, 금속 가공업에서 일했냐. 너무 쉽잖아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우리가 선택과 집중해서 암 환자를 찾아보자. 자,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데요. 뭐 복잡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 전환, 이 발상의 전환을 생각했던 건 뭐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 발암물질 추방을 위해서 많은 활동가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뭐냐면 우리 지금까지 물질 중심으로 열심히 자료들도 만들고 교육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일반 시민들이나 노동자들이 물질에 대해서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발암물질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수백 가지가 되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물질 중심으로 하는 거는 전문가한테 맡기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직업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 환경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용접 작업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용접 작업을 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이 뭐냐라고 하는 거는 이건 전문가한테 그냥 맡기고요. 직업 중심으로 가자. 그리고 그것도 좀 단순화해보자. 이건 환경성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주변에 있는 직업성 암과 환경성 암 환자들은 찾아보자.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수면 밑에서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운동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암은 폐암하고 그리고 백혈병이 가장 많고요. 이제 그거 외에도 역시 비강암 같은 것도 올 수가 있고 또 방광암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폐암하고 백혈병이고요. 주로 건설 현장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관계되어 있느냐 그렇지는 않고 어떤 사람들이냐. 첫째는 시멘트나 기타 건물을 해체하면서 나오는 먼지에 노출될 수 있는 건설 현장의 작업. 대부분이 어떤 거냐면 비계공 같은 경우 그 비계를 설치할 때 시멘트에 포함되어 있는 먼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비계공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석공 뭡니까? 돌가루를 깎아내면서 벽체를 만들어나고 벽에다 붙이고 하는 일을 하잖아요. 석공들. 그리고 연마 하는 사람들. 또 그리고 이 견출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멘트에 벽돌을 쌓기 위해서 거기를 이제 이 마무리나 준비 작업하는 사람들이 견출공이거든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먼지에 노출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먼지의 원인이 시멘트하고 관계된 거면 거기에 있는 결정의 유리기상 때문에 폐암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직업을 조금 축소했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설 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용접 작업. 철근공 같은 경우, 배관공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용접 작업을 많이 해요. 그리고 용접 흉에 의해서 폐암이 발생돼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인정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페인트 작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페인트 작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벽체에다 페인트를 칠하는 사람, 그 다음에 배관 같은 데 방청을 목적으로 페인트를 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그리고 그 페인트에 벤젠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특히 과거에 많이 그 작업을 많이 했다 그러면. 그리고 그 사람이 뭡니까? 혈액암에 걸렸다 그러면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 그냥 아주 그냥 포괄적으로 나는 옛날에 많은 건설 현장에서 막 집도 뜯어내고 천장도 뜯어내고 또 뭐 벽체도 뜯어내고 이런 일 많이 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건설 일용직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은 건물을 해체하는 과정 속에 건물 자재에 들어가 있는 성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면 때문에 암이 걸렸다. 성면은 지금 암 발생 부위가 물론 폐암이 가장 많지만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위암도 성면에 의해서 올 수가 있고요. 위암, 뭐 방광암, 뭐 굉장히 많아요. 폐암뿐만이 아니라 혹은 뭐 후두암도 역시 다 지금 관련이 있고 인정되고 있고 그래서 성면에 의해서 생기는 암의 종류는 굉장히 많으니까 성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암 종류와 관계없이 일단 한번 상담을 받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뭐 먼지 안 나는 건설 현장이 없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그 먼지를 제거해주는 후두 장치를 우리가 건설 현장에서는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곳에서 좀 더 집중된 작업을 한다 그러면 이동형 후두 장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동형 후두. 이거를 건설 업체에 요구를 해서 이동형 후두가 이동형 국소 배기 장치가 있는 곳에서 작업하면 가장 좋고요. 근데 제가 늘 현장에 가서 이야기하지만 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늘 들고 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지금 방법으로는 마스크밖에 없어요. 건설 현장에서는. 그리고 마스크도 어떤 마스크를 써야 되죠? 1급 마스크를 써야 돼요. 1급 마스크. 1급 마스크 이상. 그러니까 1급과 특급까지 해당되는. 그래야만 거기에 걸러줄 수 있는 마스크의 성능이 충족이 되거든요. 그 마스크 쓰고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먼지 나는 곳은 참 그래서 이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고,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도장 작업에서 거기에 들어있는 유해물질 때문에 혈액암이 올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오히려 더 쉬워요. 왜냐하면 그 도장에 도장 그 페인트를 만드는 곳에 쓰이는 안료나 도료 속에 혹시 그런 발암물질이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 발암물질 없는 물질로 대체하는 운동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찾아봐서 있으면 다른 제품으로 대체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겠죠. 오히려 그거는 좀 쉽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무조건 실리카라 그래서 다 문제되지는 않고요. 우리가 일반 생활 환경에서 쓰고 있는 거는 크게 걱정 안 했어도 돼요. 실리카 중에서도 결정형 유리규산이라는 게 있어요. 결정형 유리규산.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유리를 만드는데 그 원료가 대부분 모래로 써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모래 속에 천연 광물로 들어가 있는 석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석영은 대부분이 결정형이기 때문에 발암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시멘트가 문제가 되는 거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얘가 유리를 제조하는 과정 속에 그걸 녹여가지고 뽑아내잖아요. 유리 원료를. 그리고 그게 온도가 한 1300도, 1200도 막 올라가요. 올라가게 되면 이 결정형이 비결정형으로 바뀌어요. 그럼 비결정형은 발암성이 없어요. 이게. 이런 것처럼 우리 생활에서 이미 제품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것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원료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농약이 어떤 농약을 썼느냐를 저한테 알려주시면 판단이 가능합니다. 농약 중에서 과거에 만약에 우리가 DDT라고 하는 농약이 있죠. DDT 농약을 썼으면 발암물질이 거기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라치온이라는 이 농약이 있어요. 이런 농약을 썼으면 역시 발암물질이 들어가 있으니까 주로 어떤 농약을 많이 썼는지를 확인을 하면 쉽게 설명이 가능하고요. 근데 그런 거 그냥 따지지 않고 나는 농약을 많이 썼다. 도대체 내가 어떤 농약 품목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농약을 오랫동안 썼다. 근데 암에 걸렸다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신청할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농약 살포 작업 자체가 어떤 농약을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농약 살포 작업 자체가 발암성이 있는 직업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용접 작업자, 도장 작업자, 그 다음에 고무 제조 작업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물질을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업 자체가 바람성으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약을 오랫동안 내가 썼는데 암이 걸렸다 그러면 충분히 의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실 나연선 노안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한호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저희 노동조합에서 이런 노동안전, 노동자의 건강권 쟁취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활동가가 이렇게 앞에서 설명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현장은 또 어떻게 이 뭐 직업성 암을 포함한 직업 때문에 생기는 각종 질병들로 그것들을 바꿔내기 위해서 어떤 투쟁들을 하고 있는지 짧은 시간이지만 최대한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금속노조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머리띠 딱 두르고 이렇게 조끼 딱 입고 뉴스에서 맨날 보시는 전국금속노동조합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저희는 말 그대로 뭐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 완성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그리고 철강소, 제철, 그리고 조선소, 그리고 뭐 전기전자, 반도체. 하여튼 쇠를 다루는 모든 금속을 다루는 노동자들이 총망라돼서 저희의 권리를 위해 싸울 수 있는 노동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국에 한 18만 이상의 조합원들을 갖고 있고요. 뭐 금속을 다루는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싸우고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서 그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 문제를 같이 담보하고 함께 싸우고 있는 간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뭐 직업성 암 얘기도 쭉 해주셨지만 암뿐만이 아니라 사실 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각종 직업병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직업성 암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위암 얘기하면 식습관 얘기하면서 폐암 얘기하면 담배 폈다고 뭐 얘기하면 술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보통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8시간 이상 일을 하잖아요. 그렇게 오랜 20년, 30년 일한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다 다루는 어떤 물질로 인해서 직업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업성 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속사업장에서는 그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일하는 동안 어떤 유해 화학물질들을 많이 쓰고 있는지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같이 이 교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어느 가족들도 제조업이나 내지는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족들이 한두 분씩은 다 계실 거예요. 물론 본인도 직접 그런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현장에서 시멘트 아니면 가루 뭐 이제 사출이나 이런 작업들을 하기 위한 뭐 플라스틱 원재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각종 오일류를 많이 씁니다. 금속이 갈거나 연마를 하거나 그러면 열들이 많이 나요. 그런 열들을 좀 삭혀주기 위해서 각종 가공류, 작동류, 뭐 습동류, 또 그 쇠들이 녹슬면 안 되니까 방청제 기본적으로 쓰고 윤활유, 또 그것들을 깨끗하게 세척해서 제품이 나가야 되니까 세척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장 물질도 많이 씁니다. 도료, 보통 페인트라고 얘기하는 스프레이 작업도 많이 하고요. 붓칠도 많이 하고요. 도장 작업도 많이 합니다. 각종 본드류. 이 자동차 한 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1000개에 넘는 부품들이 결합이 돼야 됩니다. 그것들을 붙이고 하는데 많은 각종 다양한 본드류들이 쓰이겠죠. 그리고 용접, 기본적으로 합니다. 쇠를 다루니까 붙이고 떼고 모든 용접 작업들이 다 진행이 되는데요. 그 용접봉 안에 각종 뭐 발암성 중금속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면, 오늘의 되게 주인공처럼 자꾸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성면은 2006년도에 거의 금지물질로 되면서 이제 현장에서 쓰거나 하지는 못하게 돼 있긴 하지만 우리 아까도 말씀하셨더니 암도 그 잠복 기간이 엄청 긴 것처럼 예전에 성면을 썼던 작업장이나 이런 데서 여전히 성면에 노출돼서 이렇게 직업성 암이나 직업병이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철소에서는 성면만치 방열이나 방온을 해줄 수 있는 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아예 이렇게 덮고 자시는 분들도 많으셨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퇴직한 이후에 지금은 성면을 쓰지 않더라도 예전에 썼던 성면 때문에 폐암이나 이런 데 고통받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 WHO라고 저희가 사실은 코로나19 되면서 모르는 단어들을 참 많이 알게 됐어요. 세계보건기구가 WHO죠. 거기서 아까 직업성암 설명하실 때도 좀 나왔지만 암으로 사망하는 인구들 진짜 많은데 그중에 한 4% 정도를 직업성암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생산직 남성 노동자들한테만 적용해서 퍼센트를 계산을 해보면 한 12%로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저희 금속사업장 쭉 설명할 때 보였듯이 발암물질이 항상 주변에 널려있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 국한해보면 그런 데서 노출됐던 노동자 전체 사망의 80%는 직업성 암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는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 제품들이 워낙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슈퍼나 이런 데서 대하는 생활화학 제품하고 별개로 그 제품들이 생산되기 전에 그 원재료들이나 이런 것들로 그 제품을 만들기까지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 제품들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나왔을 때도 그 옥시 제품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여러 대 많이 나왔지만 한편에서는 그 옥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었던 노동자들은 괜찮나? 이런 얘기가 되었어요. 그런 정도로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 제품의 위험성은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상업적으로 이제 화학물질이라는 게 만들어진 게 한 1억 종이 넘는데 이게 상품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은 한 10만 종 정도로 저희는 보는데요. 그 중에 이제 국제암연구소가 아까 그 WHO 안에 암만 연구하는 연구소, 전문가들이 정말 결집되어 있는 연구소인데 거기가 50년 동안 화학물질들을 분석해서 고작 그 독성 분석을 한 게 1000종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만 종 중에 1000종 정도만 독성 분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 500종이 발암물질이나 CMR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머지 99,000종은 독성 여부조차도 파악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또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겠죠. 화학물질의 50% 이상은 발암물질로 봐도 되는 거 아니냐. 분석을 해서 1000종 중에 500종이 발암물질이니 분석이 안 된 나머지 화학물질의 50% 이상도 발암물질이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저희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발암물질과 독성 화학물질은 대체 가능 물질이 있는지 먼저 검토하고 대체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작업 공정을 전체를 다 밀폐하거나 그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관리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저희 현장 모습인데요. 이게 약간 기본에서 약간 괜찮은 사업장이지 이거보다 더한 사업장들도 참 많습니다. 이런 DMF 포함된 스프레이 작업 계속 쓰고 있고요. 이런 벤젠이 함유된 이영제나 이런 거 보호장구나 배기장치 없이 작업하는 작업자들이 꽤 많은 편이고 아까 말씀하신 가공류, 절삭유, 방광암이나 비강암, 인두염, 피부질환을 일으키는 절삭유는 일상적으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제대로 된 국소배기장치나 빼내는 화학물질의 유해 요인들을 밖으로 빼낼 수 있는 보호구도 없이 세척 작업하고 있는 현장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유해화학 물질들을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왜 관리가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요. 그건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요새 제품 하나만 봐도 뒷면 보면 막 전성분 표시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저희 노동조합이 있는 현장들도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이나 이걸 안전하게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에 대한 교육들이 되게 안 돼 있어요. 자기가 쓰고 있는 물질이 뭔가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또 말씀대로 이런 유해 위험성이나 독성 정보가 있는 화학물질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 노동자들이 알게 되면 사업주나 아니면 국가한테라도 작업 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조차를 알지 못하다 보니 작업 환경 개선이나 이런 것들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거고요. 또 말씀하셨듯이 직업성 암이 아니더라도 각종 직업병이 발생했을 때 추적해서 왜 이 직업병이 발생했는지를 알아보려면 적어도 내가 쓰고 있는, 우리 현장에서 쓰고 있는 유해화학 물질이 뭐가 있는지 관리가 좀 돼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좀 오래된, 한 10년 전쯤에 우리 사업장 전체의 발암물질을 한번 조사해보자 해서 전 사업장을 한번 털었습니다. 저희가 한 300개 사업장 정도가 저희 노조에 소속된 사업장들인데요. 그 중에 좀 규모가 있고
어쨌든 간에 화학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조사를 하는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사진 중에 하나고요. 그 과정에 뭐 톡시프리, 뭐 이런 선언도 좀 했고요. 화학물질도 다 모아서 화형식도 진행한 사업장들도 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내가 몰랐던 발암물질들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알면서 그 이후에 조치들을 좀 취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발암물질 진단사업 관리 실태를 보아하니 뭐 예상은 했었지만 정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게 발암물질인지 인식도 못하는 게 80%. 10명 중에 8명은 내가 쓰고 있는 발암물질이 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 좀 보시면 밀폐 설비 아예 없거나 일부만 설치되어 있는 게 85%. 보호구, 보호복조차도 착용 안 한 것도 30%. 이거 노조가 있는 사업장입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인데도 이런 관리 실태를 보이고 있다는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었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이후에 유해물질 관리 사업들을 어떻게 할 건가 노조에서는 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금속 가공류를 제일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아마 전체 사업장 중에 발암물질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사업장이 금속노조 사업장들이 많을 텐데요. 여기 이제 발암물질 구민행동도 같이 하셨던 사업이기 때문에 기억하시겠지만 이 금속 가공류 안에 각종 발암물질이나 생식독성 물질이나 고독성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걸 계속 쓸 거냐, 대체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고민들을 좀 하다 보니 그러면 차라리 이 제품을 만드는 업체들한테 연락을 해서 너네 그 독성물질 들어간 제품 계속 생산하면 우리 그거 안 쓸 거다. 이렇게 통보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기업들이 조금 생각을 해보니 팔아먹으려면 그리고 그게 아주 왜냐면 독성물질을 쓰는 이유는 금액이 싸서 쓰는 거거든요. 옛날에 메탄올 중독 사고 나왔을 때 메탄올 가격이 에탄올 가격보다 5배나 높기 때문에 메탄올을 써서 그렇게 중독이 났던 것처럼 이 가공류를 제조하는 업체들도 이 독성물질을 쓰면 좀 싸니까 이 제품을 생산했는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금속노조에서 그 제품에 그 독성물질 들어가면 그 제품 안 쓰겠다 하니 돈은 조금 더 들어가도 그러면 좀 안전한 물질을 써서 제품을 생산해 볼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맺었던 가이드라인이 이 협약식입니다. 저희가 이 작업을 2012년도에 협약식을 했고 2013년도에 이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검증 작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유해물질 저감 보고서의 이 결과물로 보면 이 가공류 안에 짧은 사슬 염화파라핀이라고 제일 독성물질이 많은 발암물질이 있었는데 그건 전혀 안 쓰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짧은 사슬 염화파라핀은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가공류에 들어가는 건 어쨌든 간에 쓰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고요. 이 옆에 저희가 이제 드럼통으로 이 사진을 표현을 했는데 유해물질 자체가 1000톤가량 축소됐다고 보고 그거는 이제 드럼통으로 표현하면 한 5000톤 정도가 감소됐다라는 걸 이제 저감 보고서에다가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하나인데요. 이제 코팅 장갑들 참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작업자들은 보통 분들은 그냥 뭐 농사 지을 때나 아니면 뭐 공구 수리하실 때 한두 시간 끼시지만 금속 노동자들은 조립이나 이럴 때 코팅 장갑을 하루 8시간, 10시간씩 낍니다. 그럼 이 장갑을 낀 채로 커피도 마시고 땀도 닦고 하거든요. 근데 이 코팅 장갑 안에 디메틸 포르마미드라고 수용성 독성 물질이 그 코팅 장갑 안에 잔존해 있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장갑을 다량으로 쓰고 있는 저희 조합원들이나 이제 노동조합에서는 그렇게 잔존해 있는, 그리고 특히나 이 디메틸 포르마미드가 간 독성이 있어서 피부에 흡수되거나 간에 흡수가 되면 심한 간 독성 성분으로 이제 표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금속노조에서는 요것과 관련된, 이게 처음에 3M 코팅 장갑에서 발견이 됐는데 3M뿐만이 아니라 PU, 폴리우레탄 코팅 방식을 쓰는 모든 코팅 장갑에는 디메틸 포르마미드가 잔존해 있다라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PU 코팅 방식을 갖고 있는 장갑은 전체 쓰지 말자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 처음에 반발도 심했죠. 왜냐하면 이게 싸거든요. PU 코팅 장갑이 다른 뭐 MBR이니 뭐 이런 천연 고무 장갑 이런 것보다 그립감도 되게 좋고 싸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그냥 이걸 무작위로 사다 썼던 건데 거기에 잔존해 있는 이런 독성 물질들이 있다라는 게 있고 노동조합에서 어쨌든 지침을 내리다 보니
이거를 회사하고 협의해서 바꿔내야 되는데 회사는 싼 장갑을 쓰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딪히는 일들이 있었죠. 근데 뭐 삼보이나 어쨌든 간에 노동조합이 참여해서 그걸 바꿔낼 수 있는 체계가 저희는 있다 보니 이런 걸로 안전한 장갑으로 교체하는 작업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논평도 나와 있었는데요. 이게 생활제품이다 보니까 노동자의 건강과 관련된 거는 노동부. 저희는 이걸 약간 보호구로 보고 노동부한테 요구를 했는데 노동부는 산업통상자원부한테 밀리고 이건 또 뭐 환경산업기술원에 있는 환경마크를 뭐 얘기하면서 약간 핑퐁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논평도 나왔고 압박도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고용노동부에서 PU 코팅 장갑을 전체 사업장에서 사용 금지했으면 좋겠다라는 권고문을 다 내렸고요.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1, 2년 저희가 한 2년 넘게 투쟁을 했던 것 같고요. 뭐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광화문에서 저렇게 농성도 하고 피켓팅하고 한 100일이 넘게 싸웠던 투쟁 과정이 있어서 결과물로 이게 나온 거고요. 여기 보이는 사진은 폴리우레아 장갑이라는 겁니다. 폴리우레탄 장갑이 PU 코팅 장갑인데 그거를 저희가 문제적으로 계속 문제 제기하고 현장은 바꿔나가고 이런 사회적인 흐름들이 있으면서 친환경 장갑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폴리우레아라는 성분은 어쨌든 사람한테 인체에 전혀 해가 없고 또 이거 방식이 어쨌든 뭐 그립감이나 이런 것들은 떨어질지 몰라도 사람 인체한테는 뭐 피부에 흡수되거나 이런 데서는 좀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지금 생산이 되고 있는 좀 판도가 바뀐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전히 사실은 현장은 각종 화학물질 사고로 범벅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 제가 보시는 설명은 저희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이 저희가 있는데 거기 청소 노동자들이 계세요. 근데 평상시에 쓰고 있는 세척객들도 뭐 본인들이 어떤 물질을 쓰는지도 잘 모르시고 그냥 마스크도 없이 막 일을 하셨었는데 여기 수영장이 너무 더러우니까 염산을 가지고 수영장 청소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하시던 청소 노동자들이 막 호흡 곤란하고 토하고 막 그랬겠죠.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있어서 대응을 했던 사고가 있었고 그 옆은 현대자동차 안에 식당 운영을 하는 현대그린푸드라는 저희 노동조합이 또 있습니다. 그 급식하시는 분들인데 거기 식판을 락스로 닦아요. 락스로 닦는 것까지는 좋다는 거죠. 이제 뭐 희석을 해서 쓰니까. 근데 그게 다른 세정제하고 만나고 그게 또 이제 식기세척기의 열과 만나면서 근원을 알 수 없는 유해 물질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넘는 분들이 안 질환이 오신 거죠. 눈이 엄청 따갑고 그게 식기세척기를 열면 팍 하면서 이런 흉 같은 게 올라오는 거죠. 그런 일들이 발생해서 좀 대응을 했었던 건이고 그 밑에는 친환경 페인트라고 요새 이런 무기용제 페인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유기용제들은 환경을 오염시키니까 그 성분을 뺀 무기용제 화이트 페인트를 좀 만들자 해가지고 그걸 이름을 친환경 페인트 딱 붙였어요. 난 정말 이런 건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친환경 페인트라면서 노동자들한테 다 배포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쓰는 노동자들이 온몸에 다 피부 질환이 발생하고 24명, 27명이 병원을 다니고 이런 사고가 지금 발생한 상황입니다. KCC라고 들어오면 다 알만한 페인트 회사인데 중공업이나 이런 조선소에서는 도료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이 페인트를 꼭 사용해야 되는데 이 유기용제를 쓰면 나오는 그 유기화합물들을 걸러주는 그런 기구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정화장치를. 그리고 그거를 2022년도까지는 다 정화장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드는 비용보다는 이 무기용제 친환경 페인트를 쓰는 게 더 낫다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발명을 한 거죠. 얘네끼리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노동자가 마루타처럼 그걸 쓰는 노동자가 온몸에 피부 질환이 발생했던. 지금 이거는 여전히 이제 노동부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거는 뭐 같이 대응을 하셨던 거라 뭐 화평법, 화관법 관련돼서 경제계 규제 완화 많이 해서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됐던 문제나 여전히 노동자가 이런 자기 현장에 대해서 알 권리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알 권리들을 짓밟는 산업기술보호법 개혁안이나 이런 것들이 정부의 움직임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상황을 좀 적은 거고요. 무용제 페인트가 그전에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유기용제 쓰는 페인트보다 성능이 떨어진 거예요. 왜냐면 페인트 칠은 빨리 마르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무용재 페인트는 속도가 되게 느린 거라 잘 쓰지를 않았죠. 근데 환경법이 바뀌면서 유기용재나 이런 데서 나온 유기화합물을 정제하는 그 설치들을 해야 된다라는 게 법이 저항이 정해지다 보니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무용재 도료라는 걸 발명을 더 했는데 그게 오히려 노동자들,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더, 그쵸. 환경은 나을지 몰라도 유기용재를 안 쓰니까. 근데 사람의 피부에는 저렇게 발진이 일어나는 현상이 발생을 한 거죠. 저기서 말하는 친환경은 네. 정부에서 인증받은 친환경이 아니라 업체가 주장하는 그렇죠. 예, 작업하는 노동자들한테도 유기용재 안 들어간 무용재 도료니 친환경이다 이런 식으로 배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작업자들도 그냥 막 쓴 거예요. 근데 온몸이 이제 피부 질환으로 발진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어쩌다 보니까 제가 뭐 금속노조에서 어쨌든 유해화학물질 관리와 관련돼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를 좀 간단하게라도 원래 시민사회 단위 동지들하고 이렇게 얘기해 볼 기회가 많지 않았으니 한번 소개를 하고 모든 병이나 뭐 직업병이나 직업성 암이나 이런 것과 관련돼서도 현장은 이렇게 싸우고 있고 이걸 어떻게 사회 시민들과 같이 나눌 수 있을지 고민을 좀 해달라는 취지여서 제가 좀 준비를 했던 것 같고요. 저희 생각은 같습니다. 이게 현장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나 사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전 뿌리는 같다고 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고요. 노동자들도 작업복 딱 벗고 공장 밖으로 나가면 시민이에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고 또 다른 소비자가 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사회는 노동자도 많이 죽고 시민도 위험한 사회를 치닫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현장이 곧 가족과 시민의 안전과 연결된다는 생각을 갖고 저희가 활동했던 이런 내용들도 시민분들이 많이 알고 그리고 여기 겨울학교 듣고 계시는 분들이 좀 알아서 많이 알려내고 이 현장은 이렇게 좀 열악한 상황에서도 어쨌든 이것들을 개선해 보려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을 굉장히 잘 맞춰주시고 핵심만 쪽쪽 뽑아서 강의해주신 이은근 소장님과 나윤성 국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특히 이제 직업암이 왜 중요한지 그런 얘기를 하고 연구라든지 프로그램 짜는 거 대안들을 직접 시민단체라든지 연구소에서 민간연구소에서 개발해서 국가에 제안하고 저는 이런 게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직접 안 되니까 물질 중심은 안 먹히는구나. 노동자 중심 직업, 또 환경 중심이어야지 사람들이 이해하구나. 그래서 그 과정을 짜서 현장에 적응하려는 얘들. 그리고 직접 싸워서 장갑 하나를 바꿔내기 위해서 2년여 싸움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장갑 저희 가정용으로도 원예할 때 많이 쓰거든요. PU 코팅 장갑. 그렇게 장갑이라든지 그다음에 가공류도 보면은 저희는 이제 잘 모르고 있었는데 유해물질 5,000 드럼통을 줄였다. 이런 것들을 노동자압이 있기 때문에 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장 얘기를 들어서 저는 되게 좋았고 고맙습니다. 맛있게 맛정하세요. 고맙습니다.